노조 관련된 부분들의 리스크가 대기업에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나? 하루라도 빨리 로봇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부분들이 6월 달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가 현실화되면요. 가장 연계돼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지배구조 개편으로 바로 넘어간다 봅니다. 지배구조 개편으로 가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시장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4.7이다 4.6이다 라고 하면 감이 없습니다. 변동성입니다. 불과 3, 4일 만에 10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8%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변동성이 왜 조심해야 될 상황에서의 흐름이냐면 반등권에 들어와서 일정 부분 반등을 주고는 있습니다. 딱 두 종목 제외하고는 대부분 최근 30%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네. 조방원 같은 경우에도 일부 30% 조정 이후에 반등을 주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가가 뭐 한 50만 원대, 60만 원대 이 정도면 사실 PER 9배, 10배 정도 되니까요. 네. 글로벌 지금 내연기관차 자동차로 보면 절대 싼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가장 높은 밸류를 받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뭐 4배, 5배 이렇게 받던 시기와는 다르고 주가가 이미 5, 60만 원대 정도면 한 10배 언저리는 왔다. 그러면은 뭐 내연기관으로서의 현대차는 적정 뭐 주가까지 온 거 아니냐. 라고 볼 수 있어서 여기서 한 단계 레벨이 되려면 결국 이제 로봇이 붙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뭐 겪고는 있지만 뭐 삼성전자 노조나 이런 이슈들도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게 조선업종까지 얼마 전에 좀 불똥이 튀었죠. ST 현대중공업도 영업이익의 30%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각 기업들마다 특히 대형사들마다 대부분 다 이런 뭐 영업이익 대비 얼마를 이렇게 좀 요구하는 노조 쟁의 행태가 이제 조금은 번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되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뭐 노동쟁의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 방송에서 그게 맞다 틀리다 논하는 것은 좀 어렵고 다만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 그런 쟁의가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다 보면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그러면 로봇으로 빨리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노조 관련된 부분들의 리스크가 대기업에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나? 하루라도 빨리 로봇으로 이 제조전환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전환에 대한 어떤 니즈가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이 주식적인 관점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쪽의 부분들을 좀 좋게 빨리 좀 더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푸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그 관점에서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 이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부분들이 6월 달에 IPO 등과 관련해서 이제 그 미국의 뭐 소프트뱅크 그죠? 일본의 소프트뱅크 관련된 풋옵션 행사 여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6월 달에 그게 오는데 뭐 소프트뱅크가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이번에 IPO를 니네가 이 시점까지 못했으니까 내 주식을 사가라라고 하는 풋옵션을 행사할 것인가 보면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이잖아요. 당분간 지금 최근에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구체화되고 있는 국면이라서 좀 더 기다린 쪽으로 가겠죠. 다만 IPO 관련된 뭔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 달라고 할 가능성도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풋옵션 행사 자체보다는 좀 더 강화된 뭔가의 계약서가 오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 최근에 피규어 AI가 약 50조 원 정도 밸류로 시리즈 C 투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투자를 받으면서 빅테크들이 지금 2개 정도가 거기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아마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지분 관련해서 소프트뱅크 관련 이슈가 있을 때 뭔가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쪽에 관련된 지분 구조에 엔비디아나 알파벳과 같은 회사가 좀 끼어들지 않겠냐라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네, 조심스러운 추정이 있습니다. IPO 앞두고 좀 더 열어놓을 수 있고요. 시리즈 관련된 투자 그리고 오늘 기아 사장단 쪽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시점은 2028년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좀 전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좀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우리가 상장하자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게 이번 6월에 변화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7, 8월 정도 늦어도 7, 8월 정도면 이제 테슬라가 옵티머스 관련된 부분 대량 양산에 대한 부분들을 공식화할 수 있는 기간들이 빠르면 6, 7월 좀 늦으면 7, 8월 정도인데 그것도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정상적으로 대량 양산 쪽으로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게 확인된다는 시점이 그 정도이다. 그리고 이번에 그 피규어 AI 관련 쪽에서 이제 로봇을 가지고 제조 라인에서 30몇 시간 정도 돌아가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연속적으로 비춰주고 있잖아요. 라이브로. 그러다 보니까 제조 라인에서 로봇이 막 이렇게 일을 계속 30몇 시간 하고 있는데 인간과 비교했을 때 생산성이 어떠냐 비교가 되니까 로봇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지금 생산성이라는 숫자로 봤을 때는 30몇 시간 돌리는데 사람이 계속 쉬지 않고 하는 거하고 해봤을 때는 훨씬 더 좀 효율성에서 로봇이 좀 더 나은 게 수치적으로 나온다. 이게 이제 지금 라이브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좀 당겨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실제 이게 되네?
이게 되다 보니까 로봇 관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조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이제 현대차나 모비스가 그런 관점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환율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리 문제 시장에 일단 단기적인 조정 문제이다 보니까 많이 오른 상태에서 현대차나 모비스 좀 빠지는 국면이 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6월, 7월, 8월 정도 가면 로봇과 관련된 내러티브가 강화되는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빠졌을 때 좀 비중 확대라든지 신규 유입도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도 현대차 목표 시가를 9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가 가장 효율적인 물리적 현실 세계의 데이터 수집 도구로서 자동차가 쓰일 것이다. 뭐 자율주행으로 가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뭘로 생각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타고 다니는 어떤 수단인가 아니면은 이게 조그만 스마트폰이 오히려 대형화되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될 것인가. 이제 자동차가 스마트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 어떤 스마트폰에. 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2028년도부터 약 5년간 700만 대 정도의 데이터 수집 가능 자동차를 배포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테슬라와 일부 중국 브랜드를 빼면 이 같은 대규모 플릿 운영이 가능한 업체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와 견줄 수 있는 한국의 자동차, 현대차 그룹이 있다는 거고요. 월드 모델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엔비디아, 구글과의 협력이 이미 시작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9년도부터는 데이터 센터 가동, 그 다음에 아트리아 AI 탑재가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월드 모델 AI도 아마 현대차 그룹에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서는 순수한 어떤 내연기관의 자동차라서 볼 게 아니라 현재 개발자로서 그때 테슬라가 원래 개발자였고 그다음에 지능 제공자 이게 뭐 중국 업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능 개발자 이게 니오나 리오토 이런 데서도 샤오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공급자가 이제 화웨이나 메르세데스 벤츠 비아드가 있고 그다음에 레거시 이런 것도 쭉쭉 개발자로 올라가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에 관련된 28년 추정치도 물론 자동차도 일정 부분 잘 팔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밸류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데이터 어떤 그런 추론에 관련된 부분에 데이터 수집 도구로서 그리고 로봇 관련된 현실화된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로서 탈바꿈된다면 멀티플 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네. 볼 수 있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현대차는 좋게 보고요. 네. 현대차가 로봇 산업의 중심이니까 일단 좋게 보는데 사실 탑픽은 모비스 같아요.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가 현실화되면요. 가장 연계돼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지배구조 개편으로 바로 넘어간다 봅니다. 뭐 물론 이제 그게 로봇의 모멘텀도 될 수 있지만 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가 결국 지배구조 개편으로 가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정의선 부회장이 지금 이제 한 23%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지분 가운데 IPO를 하면서 일부 수익화하면 6조 원 이상의 손에 쥘 수 있는 자금이 충분히 형성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6조 원 정도면 수천억의 세금을 내고 본인이 필요한 지분 취득까지 가능한 금액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지배구조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다 보거든요. 그럼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역시 현대 모비스이고요. 또 로봇 산업에서 지금은 전체 로봇을 만드는데 50%의 비용이 액추에이터예요. 그러면 로봇의 50% 비용이 액추에이터인데 현대차 그룹의 그 로봇을 만드는 80%를 현대 모비스가 액추에이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게 상대적으로 2030년까지 가면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은 모비스가 늘 거다. 근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아직 안 돼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어서 로봇 산업과 함께 지배구조 개편까지 간다면 현대차도 좋겠지만 모비스가 중심선상에 서 있고요. 뭐 오토웨이버는 좀 밸류 문제도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조금 작은 종목이라 그런지 변동성 왔다 갔다 맞아요. 좀 큽니다. 그래서 수익률 면에서는 좀 어떤 면에서 좋을 수 있지만 좀 더 명확하고 안정적인 면을 본다면 충분히 모비스도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좀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확실한 종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임이 있어가지고 지방에 내려갔다 네. 왔거든요. 지인들을 만났는데 요즘 주식 투자 안 하는 친구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 하는데 여러 얘기가 나온 결과치는 뭐냐면 보유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죠. 시장이 흔들림이 있어도 그냥 가지고 가겠다. 우량주를 중심으로 투자해서 나는 계속 끌고 가겠다. 주의 깊고 깊이 있게 봐야 될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4.7이다, 4.6이다 레고 하면 감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높은지 낮은지 잘 모르거든요. 이게 지난해 뭐 저점이 3.6%였는데요. 23년 고점이 5.1%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 5번인가요? 뭐 이 정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도 시장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금리 문제는 일반적으로 단기간 내에 해소되는 현상에서의 그 시장 영향력이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채 수익률이 여기서 하락이 멈추면서 상승이 멈추면서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 압박하는 영향도를 줄 수 있는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앞서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주의 깊게 판단해야 될 네. 내용이 있다라는 것은 뭘 중요하게 보시오?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네. 변동성도 우리가 쉽게 변동성 하는데요.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사님이 앞서 모두의 이제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잠깐 체크해 주셨는데요. 지난 금요일입니다. 8,000포인트 찍었을 때가 지난 금요일이었고요. 네. 7,000포인트를 찍었을 당시에서의 시점이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그렇죠. 불과 3, 4일 만에 1,0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8%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가의 주시장도 이러한 형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올라봐야 1%, 빠져봐야 0.5%. 미국, 뭐 일본, 대만 증시 등등등 보면 오르내림의 그 퍼센테이지가 1% 내외이거든요. 우리 시장만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 변동성이 왜 조심해야 될 상황에서의 흐름이냐면 거래 대금이죠. 지난해 거래 대금이 10조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일평균. 예, 일평균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20조를 연초에 넘어섰고요. 최근 지수가 상승하면서 30조 그리고 최근 4월, 5월 들어서 40에서 50조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예탁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거래 대금이 많다는 것은 시장을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거래 대금이 계속 연속적으로 증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삼성전자를 30만 원에 샀습니다. 뭐 계속 끌고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정 수익이 확보되면 매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 많으실 거예요. 한 40만 원 올라가게 되면 그래 한 30% 먹었으니까 팔고 한번 다시 보자라고 하는 생각에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아줄 만한 거래 대금,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8천에 7천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최근 열흘 이상 40조, 50조 규모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은 이후의 시장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50조, 60조, 70조가 그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거래 대금이 연속적으로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다 매물이 되고 올라가는데 버겁게 진행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 플러스 거래 대금이 앞으로의 시장 상승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변동성 자체는 우리가 쉽게 변동성을 얘기하는데요.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 변동성이 크게 확보되는 시장 구간은 저점이나 고점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운 자금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물량을 털어내거나 하는 과정에서의 흔들림을 크게 만드는 것이 저점이나 고점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 흐름에서 8,000포인트를 넘어서 9,000만을 가는 판단으로의 시장을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조금은 들여다보면서 좀 시장을 관찰하는 측면의 접근도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변동성을 1차 우려된 흐름의 내용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 주셨던 금리의 상황이 역시나 내재된 악재로서의 영향도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부분에 대한 영향도도 계속 우리가 주시하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유 주식에 대해서 홀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동일하게 합의합니다. 그런데 신규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포모 현상을 이미 겪으셨고 최근에 또 반도체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가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로의 그 집중도를 하시는데 조금 더 지켜보시고 판단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시장에 돈을 빨아간다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시장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1년도에 크래프톤을 비롯해서 국내 증시에 LNF라 그 LG에너솔루션이라든가 이런 큼직한 시장에서 시총규모가 아주 큰 종목들이 상장이 되면서 네. 시장에서의 그 유동성을 다 흡수해가는 현상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지수도 더 올라가야 될 자리였는데 이 유동성을 다 신규 종목들이 흡수해가는 과정에서 시장이 정체되는 과정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페이스X 상장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유동성 흡수 과정에서의 분산되는 힘의 그 분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우려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도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이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된 종목이 뭐 미래에셋 관련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 외에는 뭐 그렇죠. 무선통신 관련주 몇몇이 있긴 하지만 테마성이죠, 그죠? 직접적 관련성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그 상장 관련된 직접적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현재 국내에는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국내 증시와 영향도를 판단했을 때 좀 거리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전쟁과 미중 정상은 하나 엮고요. 네. 유가 인플레이션 한번 엮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결과값이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죠. 그리고 전쟁 장기화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계속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요인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 인식을 합니다. 첫 번째, 미중 정상회담에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실물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대책의 수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대책의 수단이 돈을 풀어야 되는 과정에서의 과거와 같은 형태의 진행을 하기는 현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채 한도가 이미 다 차 있는 상태이고 의회 결정도 현재 확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기 개선을 위한 방법적 부분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거든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면제시켜주고 어떤 그 유통이나 그 무역에 대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하나씩 열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질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형적인 방식이죠. 압박하고 테이블로 끌어내서 하나하나 협상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미중 정상회담과 그 이란 전쟁과 관련돼서는 악재가 더 이상 도출될 내용은 없고요. 호재에 대한 가능성 부분들이 계속 하나씩 시장에 영향도를 주면서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란 전쟁과 중국과의 관계도는 우리가 긍정 요소로 하나 판단해서 접근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금리는 뭐 연결되어진 부분도 맞습니다. 지지난주에 미국 CPI가 3.8% 수준으로 이제 증가하면서 진행이 되었죠. 여기에 이제 다른 부분은 안정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항공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CPI 그리고 물가 지수를 끌어올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유가 상승 102불, 105불 요 수준에서 유가가 움직이는데 시장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려할 만한 내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그 유가가 100불 이상이었던 시점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2000년 중후반, 2010년 초반 이때 110불 수준이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0년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유가가 110불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전쟁에 기인한 요인으로서의 영향도를 줘서 최근 유가가 올라왔지만 경기 회복 기반의 흐름이 진행되어지게 되면 유가가 당연히 올라가는 흐름으로의 추가적 흐름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가 가속도를 붙여서 회복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게 되어지면 이 또한 시장의 뭐 악재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린 변동성이라든가 금리 부분은 다소 불안한 형태의 모습이지만 대중관계라든가 또 유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악재로의 영향보다는 시장의 긍정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는 내용에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죠. 반등권에 들어와서 일정 부분 반등을 주고는 있습니다. 딱 두 종목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최근 30%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네. 30% 내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그중에 강한 게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회복력을 통해서 지난 고점까지 다 올라왔죠. 그리고 조방원 같은 경우에도 일부 30% 조정 이후에 반등을 주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번 내용을 또는 보유 종목을 한번 찬찬하게 들여다보시게 되면 일부 대형주, 핵심주 같은 경우는 반등 탄력을 강하게 주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이런 그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큼직큼직막 종목들은 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등도 맞아요. 세게 주고 있는데 조방원의 종목들 마찬가지입니다. 조방원의 대표 종목인 현대중공 반등 세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I 넥스원 크게 안 빠지고 반등 주고 있습니다. 두산 엘러비티 최근에 많이 빠지게 좀 반등 세게 주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종목들 한번 들여다보시죠. 한정기술 비롯해서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하나오션이라든가 그리고 방산주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은 반등의 탄력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장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시세의 중심, 대형주, 핵심주 중심으로 해서만 반등을 주더라도 시장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그 모임에 갔더니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홀딩하겠다라는 게 시장 심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 계좌의 상태에서 아주 주도주가 아닌 주변주로의 투자가 되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도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주변주보다는 주도주로의 전환점이 필요한 지점에서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